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이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실 때 그 결산은 수동결산 붕괴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한 자동결산 붕괴를 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장부를 마감하고 마감 후 이호를 이용하여 차기 연도로 단기 자료를 이호시켜 해당 연도의 회계 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시험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결산정리사항에 나오는 결산정리 붕괴가 되겠고, 전산세무회계 1급의 그 결산정리사항을 하는 절차가 수동결산 붕괴와 자동결산 붕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결산 붕괴는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붕괴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동결산 붕괴라고 합니다. 즉, 메뉴에 해당되는 자료를 넣고 메뉴 위에 있는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예라고 하면은 그 메뉴에다 입력한 자료들 자동으로 붕괴를 해서 일반 전표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붕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산 붕괴해야 될 내용이 이 메뉴에서 다 제공되면 좋겠지만 실제는 전부 다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메뉴에서 제공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결산 붕괴는 직접 사용자가 수동으로 일반전표 입력에 붕괴를 하여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를 수동 결산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산 시에 정리해서 붕괴해야 되는 그 사항 중에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어야 되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5가지라고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말과 관계돼서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이라 하면 기말 상품, 기말의 제품, 기말의 원재료, 기말의 제공품 등을 말하는데 그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서 팔려나가거나 제품 만드는 데 쓴 그런 붕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붕괴를 기말 재고자산 붕괴라고 합니다. 그 재고자산이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결산 붕괴를 이용하시는 게 빠릅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결산 시에 붕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붕괴하는 게 감가상각비 붕괴입니다. 세 번째, 재손충당금 설정 붕괴가 있고요.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붕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즉 법인세 등 붕괴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자동이므로 이 5가지가 아닌 거는 수동으로, 즉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 학습한 그대로 일반전표에 12월 30일을 찍고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동결산 붕괴를 먼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결산 붕괴 메뉴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산 정리사항 붕괴를 먼저 하고요. 즉 수동결산 붕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동결산 붕괴가 지원되는 그 해당되는 회계처리 작업을 할 내용의 자료를 넣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즉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동결산 붕괴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발생 붕괴입니다. 자, 수익이 발생되면 12월 31일까지, 즉 결산일까지 보고 기간 말까지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 대변의 수익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은 발생은 됐으나 아직 회수일이 아닙니다. 그 수익은 다음 연도 회수할 것이고요. 12월 31일까지 결산일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으나 횟수일이 아닐 때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시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이 미수수익입니다. 당대자산입니다. 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그 비용을 이름을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다 그럼 이자 비용 쓰시고, 그 지급일은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비용 사용합니다. 자, 이 계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익인데 횟수일이 다음 연도다 그러면 다음 연도 횟수한다고 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올해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올해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횟수가 올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 수익을 잡는 것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고 지급은 다음 연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을 때 발생은 됐는데 지급은 다음 연도라고 그래서 다음 연도 회계 처리하면은 올해 발생분이 다음 연도 비용 처리되는 일이 발생되므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미수수익이고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분계가 있는데요. 올해 수익과 올해 수익 처리하고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올해 수익 처리하고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다음 연도 거가 반영되어 있을 때 올해 수익에 다음 연도 수익이 있거나 올해 비용에 다음 연도 수익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올해 수익 비용에서 빼서 다음 연도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처리한다고 해서 이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계정 과목으로 수익과 관계돼서 올해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 수익이 있다 그러면 선수 수익을 사용해서 수익에서 빼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수익이 이자 수익이다 그러면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그 수익을 차변에 써서 수익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을 대변에 쓰는 겁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죠.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은 올해 지급한 비용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내년분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올해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분 비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빼야 되니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다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대변에 쓰고요. 차변에 선급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 이름을 보면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 이런 뜻이죠. 이거 당좌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정리 분계가 있는데요.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을 때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회계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밝혀진 원인의 계정 과목으로 대처하는 거고요. 12월 31일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 관계돼서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분은 자비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했을 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쓰는 것이므로 결산 시에 그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고 잡손실로 그 비용을 바꿔주시고요. 현금 과부족 계정에 현금 잔액이 많으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것이므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쓰고요. 그 자리에다 자비익을 대체하는 겁니다. 결국 현금 과부족 계정은 결산일이 되면 전부 없어져야 되는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은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이렇게 안 나오고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부족하다,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현금 부족분 또는 남는 분에 대해서 결산 시에 즉 지말에 부족하다 또는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지 않고 결산 이름으로 즉시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것은 자비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즉 현금 과부족은 회계연도 중에 부족하거나 남는 것을 회계처에 뒀다가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사이에 대체해서 없애버리고요.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에 그 계정을 없애기 위해서 잡손실과 자비익으로 대체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모품료. 소모성 소비재를 말하는 건데 그거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느냐, 자산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시에 정리하는 분계가 달라집니다. 최초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미사용분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빼고, 빼야 되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요. 소모품비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근데 최초 구입 시에 자산 잡았다면 결산 시에 쓴 만큼은 자산에서 빼서 비용 잡아야 되니까 쓴 만큼을 차변의 소모품비로 잡고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최초 구입 시 비용 잡았느냐 또는 자산 잡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므로 지문을 잘 읽고 회계 처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평가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즉 시가,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거.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주가가 올랐을 때 거기 관련되어 있는 오름분, 즉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그 차익이 올랐는데 그 오름분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졌을 때, 즉 작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결산 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를 위해서 12월 31일 현재 환율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장기차익금은요, 결산 현재 그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장기차익금의 상환일이, 즉 다음 연도까지 다 갚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유동부채 계정 과목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계 처리가 차변의 장기차익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결산일이 되면 가계정이므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8가지 사항이요. 8가지 사항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지원하지 않는 결산 시에 해야 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계는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분계가 되는 자동결산 분계 사항입니다. 자동결산 분계 사항의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 먼저 남아있는 원재료, 그 다음에 만들다 남은 제공품, 그 자료를 넣어주시면요, 해당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고 남은 제품의 자료를 넣어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원가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 회계 처리를 사람이 하려면 해당되는 자료를 찢어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상품이라면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유형자산이라면, 무형자산이라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무형자산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분계는요,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전액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매출채권인 경우에, 만약 기타채권이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잔액이 일부만 부족할 경우는 그 부족 부분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그 다음에 많을 경우에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결산 시에 전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추계한 퇴직금을 설정하는 분계로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분계는요, 차변의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대변의 미리 낸 선납세금, 나머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연도 12월 31일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다음 연도 3월이므로 그 선납세금 뺀 나머지를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 5가지가 자동결산 분계사항이고요. 이 자동결산 분계사항을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수동결산 분계사항처럼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 메뉴를 만든 회사에서는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으로 분계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메뉴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넣지 않을 경우, 그리고 수동결산 분계처럼 일반 전표에다 넣었을 경우 시험 시에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동결산 분계는요, 사용하고 안 하고는 수험자 선택사항이죠. 그런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메뉴를 배우는 게 목표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다면 프로그램을 배우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메뉴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기출문제까지 풀이가 다 이루어질 때 항상 이 메뉴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